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사실 저는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서로에게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분명히 중요한 일본과 함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 미국은 유일하게 동맹이에요. 우리나라의 동맹 국가는 사실 잘 모르시던데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미 정상 공동성명 길이하고 지금 공동성명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페이지였다면 지금은 한 5페이지, 6페이지일 겁니다. 한미 관계 협력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동맹이라는 느낌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K컬처 때문에 K팝, 그리고 한국 음식. 미국도 정말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2016년에 미국을 처음 갔고 그리고 2023년 하반기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피부로 느낄 만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사는 한국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음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옛 세대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을 때 6.25 때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아시아의 이른바 듣보잡 국가를 피를 흘리면서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70년 후에 민주주의도 이룩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들대로 그 2차 세계대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 세대대로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과거처럼 지켜주느냐?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예전에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점점 그 힘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일단 미국 정부가 좀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너네들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너네들 지켜줄 수는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지. 라는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 수사의 강도만 다를 뿐이지 한국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Equal Alliance라고 얘기해요. 동등한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한국 언론이나 한국 일부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한국을 본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국의 위상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를 이렇게 귀중한 동맹으로 생각한다라고 많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동등한 동맹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약에 50을 내면 너네는 50 너네도 50 내야지. 사실 너네를 위해서 지켜주니까 50 더 내야지.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동등한 Equal Alliance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어떤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영내에서 하려고 하는 거 계속 중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도 동참해라. 지금 당장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일본 너네들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라.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미국은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할 거고 동맹에 대한 어떤 거래적인 시각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한미동맹에 대해서 너무 큰 허상을 갖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 제재 외에 경제나 군사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동맹이라는 게 평시보다는 전시에 더 그 가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맹이라는 것의 탄생의 기원이 어떤 적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겠다, 적과 싸우겠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 영내의 적을 규정을 했거든요.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전략가들이 특히 보수 진영 그리고 안보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맹이라면 너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Threat Assessment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어. 너네들 우리 동맹이잖아. 그럼 중국은 너네들에게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이나 뭐 전략적으로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정 부분 미국과 얼라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일본은 중국과 필요할 때는 대화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간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뭐 미국에 완전히 올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그런 질문 분명히 계속 할 겁니다. 과거에 70년은 그 한미 동맹을 규정하는 게 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70년은 한미 동맹의 성격이나 이런 긴장 관계를 규정하는 게 결국은 중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대답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어. 그럼 너네들도 우리 동맹이니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7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잘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깨질 위험이 있을까요? 그 한미 관계는 사실 저는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서로에게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분명히 중요한 일본과 함께 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 미국은 유일하게 동맹이에요. 우리나라의 동맹 국가는 사실 잘 모르시던데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렇지만 다만 그 동맹의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그 국제 질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사실 한미 관계는 강화돼야 되지만 이 한미 동맹은 조금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미 관계가 군사 안보로만 엮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인적 교류 있잖아요. 학문적인 교류도 있고 이런 제반의 관계들은 강화되어야겠죠. 미국은 가장 유일한 세계 강대국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미국의 우리의 한반도 안보를 의존했던 이 동맹의 관계가 한미 관계의 그 선두에 서는 게 저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군사력,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안보와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한미 동맹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변화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거고요. 사실 미국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그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한국하고 미국 각 정상들이 만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 공동성명까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을 텐데 이제 기자들은 그런 걸 이제 자세히 보는데 한 10년 전에 한미 그 정상 공동성명 길이하고 지금 그 공동성명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공동성명이 한 페이지였다면 지금은 한 5페이지, 6페이지일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미 관계 협력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 관계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 것만은 저는 사실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될 텐데 당장 근데 이제 트럼프 이기 때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미 외교를 시작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협상할 때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뺄 거야라고 트럼프가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긴장 요소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주한미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대답하면 철수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철수할 거야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에서. 1기 말 때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고 잘 안 될 때 그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가 카카 그건 2기 때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한미 관계에서 긴장되는 그런 요소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분명히 꺼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양 국가 두 나라 국가의 어떤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미국 의회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수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축은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함께 상당히 좀 필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이게 뭐 10,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혹은 20,000명 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뭐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축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의 지금 어떤 미군들의 전 세계 전략적 배치라든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다든가 중국을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 배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감축 부분은 우리가 상수로 생각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거에 좀 선제적으로 내 보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28,500명 다 주둔할 필요 없어. 우리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감축하자. 대신에 그만큼 또 이제 한국은 우리 자국 국방력에 좀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축, 철수 이 단어들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그 전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략과 우선순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장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일기 때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게 이제 그 북한 입장이나 북한 처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김정은 몸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일기 때는 북한이 사실 대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력 완성을 하고 미국과 협상장에 나와서 이 핵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문제, 제재 문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을 미국을 통해서 돌파해보자라고 해서 협상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안 된 걸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은 자력갱생? 우리 스스로 일어나겠다라는 걸 천명하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때 확실히 러시아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8년에 없었던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러시아랑 사실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미국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체제 보장 문제를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재 문제도 사실상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하면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달갑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특히 러시아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김정은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경쟁하는 한 시진핑은 북한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선택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기 때보다 핵무기고가 더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블에 올려놓을 게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스스로가 더 이상 우리가 미국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비핵화 협상 핵 문제는 논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일기 때는 사실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이었거든요. 근데 2기 때 트럼프와 만난더라도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파키스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 제재는 받지 않는 거. 근데 이걸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놓고 보면 분명히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김정은도 못 이긴 척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북핵 문제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북한과 미국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북한하고 미국은 일단은 뭐 북한하면 가장 그 민감한 이슈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핵 문제입니다만 이 핵 문제는 40년 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풀지 못했거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잖아요. 뭐 육자회담 이후에 나온 합의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이 북한하고 미국의 문제는 조금 창의적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보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리고 기운도 빠지고 조금 쉬운 문제 풀고
그것의 동력으로 어려운 문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사실 조금 해보려고 했던 접근이 그런 접근이긴 했었거든요. 남북 관계 개선하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한 어떤 관계 정상화의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과 북평양에 각각 그 연락사무소를 열고 그리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추가 개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도 상당히 좀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좀 더 좀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는 백악관 출입 기자로 유명하신데요. 어쩌다가 기자 생활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그 방송사에서 2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사실 처음부터 기자 생활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부터 그 미디어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패권을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 어렸을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 되게 쿨한 직업인 것 같다. 뭔가 보람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방송사에 이제 입사를 한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주로 그 뉴스 진행, 시사 프로그램 진행한 앵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미국으로 가면서 좀 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재 그 영역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기자를 하게 됐냐라고 생각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YTN 앵커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자 생활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 주로 앵커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 그 보도 전문 채널에서 오래를 일을 했고 그리고 요즘도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많이 듣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유튜브가 그렇게 그 왕성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제 제가 언론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북한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북한에서 어떤 일만 터지면 결국은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뭔데 이렇게 되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거든요. 머릿속으로 항상 궁금했어요. 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또 워싱턴은 어떤 나라길래 또 우리나라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항상 우리는 어떤 안보의 위기나 그런 상황이 터지면 그 워싱턴의 입장이나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느냐. 그리고 또 워싱턴은 또 어떤 로직에 의해서 누가 정책을 결정하고 어떻게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이제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외교 안보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후 VOA로 자리를 옮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런 그 특성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또 좀 안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기질이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학부는 한국에서 나오고 그 대학원을 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고 저는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들이 그런 학문의 분야도 사실 미국의 학풍과 또 영국, 유럽 쪽의 학풍과 조금씩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미국이 아니라
그 영국을 선택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표피적으로 많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반미 감정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기에 딱 대학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효순이 미선리 사건을 비롯해서 또 지금은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미 FTA 그리고 또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문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전체를 알기보다는 한국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알게 되고 저 역시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단편적으로 아는 것들에 대한 것에 그 한계를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first hand experience라 그러잖아요. 1차 경험을 갖고 싶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그 제가 일했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한국 출신 기자를 뽑았어요. 그 워싱턴에서 한반도 관련된 외교안보 이슈를 취재할 기자를 뽑았고 제가 우연히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지원을 하고 시험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생활이 시작된 거죠. 미국에 취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기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 같은 것이 좀 다를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미국이라는 넓은 나라에 그 언론사 굉장히 국제 방송을 하는 언론사의 그 특정한 분야에 가야 있어 그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정답을 원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볼 때나 뭐 그럴 때도 그 면접관이 물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얘기해야지 면접관이 흡족해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실 한국 교육이 그런 데 맞춰져 있었고 저도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생각을 많이 물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상사도 그렇고 뭐 취재원들도 그렇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네 생각은 뭔데? 뭐 이런 것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 의견을 많이 궁금해하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본인의 영역에서 그리고 본인의 그 영역의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분명한 좀 뷰가 필요하다라는 건 생각이 들어요.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라고 할 때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적지 않은 나이에 미국에 이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기자 생활을 언론사 생활을 오래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만 수습 기자가 된 그런 기분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취재원도 한 명도 없고 새롭게 취재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당장 지리도 모르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나 당연했었을 그런 일상의 문제들이 저에게는 다 일상의 일들이 일상의 문제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해외 이주하거나 유학 가거나 이민 가거나 취업할 때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일상의 당연한 일들이 본인들에게 이제 문제로 다가올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한다면 그 낯선 환경에 놓여졌을 때도 그게 그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기자들은 다 어딜 가나 똑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자의 관심사는 어떤 인물, 어떤 조직의 문제잖아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대부분 취재하는 것들이 어떤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권력들, 조직들, 기관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자로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의 청와대,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브리핑의 분위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백악관 브리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자들하고 백악관 대변인하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그 설전을 벌이거든요. 기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대변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들의 논리 주장들을 펴면서 난상 토론들이 벌어지곤 해요. 그런 게 굉장히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의 그 기자실 뭐 다 모든 기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 뭐 권력 기관의 어떤 브리핑은 그것보다는 좀 덜 치열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단순히 기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조금 질문하고 답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해하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있잖아요. 특히 기자들은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하게 커리어를 쌓아 올리셨는데요. 요즘 취업 시장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커리어에 도움이 될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더 저의 분야에 오랫동안 일하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여러 군데 뭐 직장을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한 분야만을 바라보며 일을 했었잖아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속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저쪽을 바라보면 저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바라봤던 방향으로 속도나 어떤 이게 꾸불꾸불한 길이냐 비단길이냐 이런 거에 차이만 있었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그런 거 물어보면 네가 원하는 게 분명한 방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결국에는 그 근사치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플러스 저는 그 얘기는 해줘요. 중간중간에 네가 바라보는 것이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검은 좀 해봐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점검을 굉장히 뒤늦게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곳을 바라보고 일관되게 그곳을 향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또 이 길만 있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퀘스천해보고 그래야지만 이제 좀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 물가를 비교하면 미국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돈 모으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이건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을 때가 물론 그 물가나 환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벌이는 좋긴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모았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정말 개인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왔을 때 제 주변에 보니까 그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잡의 패러다임은 저희 세대 때는 사실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이렇게 쭉 올인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제가 있었던 곳이 그 BOA가 국영 방송이었기 때문에 연방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적 신분이 연방 정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겸직이나 투잡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료들 같은 경우는 뭐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풀타임으로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오후에는 밤에는 우버를 몬다던가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신기하게 봤었거든요. 저는 물론 하나의 일 하는 길도 굉장히 벅차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다양하게 좀 경험해보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좀 나한테 좀 맞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로 일하러 가고 싶은 젊은 층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드릴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해외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국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나갈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나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그 제주도만을 간다 하더라도 제주도 그림이나 뭐 유튜브로 보는 것하고 막상 갔을 때 느꼈던 게 다르잖아요. 뭐,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봤더니 정말 물가만 비싸고, 중국인이더라. 이 중국을 비하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처럼 사실 내가 해외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나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행동에 옮기는 것부터가 저는 어떤 훈련이고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주도는 뭐 여권 없이 비자 없이 갈 수 있지만 많은 나라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조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부터가 어떤 공부고 경험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는 꼭 해외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사실 달라진 게 한국의 1등이 세계 1등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잘해도 충분히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저 한국 밖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나가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고 아니면 돌아오면 되고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트럼프 청구서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글에도 썼는데 저는 이 책이 저의 워싱턴 표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류라는 거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워싱턴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표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반도나 이 한미 관계를 취재했었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분명히 다뤘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의 관점에서 기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주어는 한국은 뭐 한국의 땡땡땡 대통령은 뭐 이렇게 기사가 시작됐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미국은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주어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주어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서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어를 가지고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됐기 때문에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개인의 표류는 이게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한 나라의 표류는 굉장히 그 나라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구한말 시대를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굳이 뭐 과장됐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때 구한말 때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굉장히 표류했잖아요. 주어 없이 정처 없이.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어라는 걸 굉장히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뭐 비단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이 항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항해를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그 중심, 주어, 이런 것들을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